감옥 안 어느 사형수가 어린 딸의 손목을 꼭 쥐고 울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아빠. 마지막 면회 시간이 다 되어 간수들에게 떠밀려 나가면서 울부짖는 소녀의 목소리가 한없이 애처로워 간수들의 가슴을 애원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그것을 신호로 하여 교수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녀는 그날 저녁에 종직이 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새벽 종을 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슬피 울었다. 얘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만약 내가 종을 안 치면 나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하면서 할아버지도 함께 흐느껴 울었다. 마침내 다음날 새벽이 밝아왔다. 종직이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갔다. 그리고 줄을 힘껏 당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힘차게 줄을 당겨보아도 종이 울리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잡아당겨도 여전히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이 급히 뛰어왔다. 노인장!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종을 안 울려요?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소? 하고 독촉을 했다. 그러나 종직이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글쎄 아무리 줄을 당겨도 종이 안 울립니다. 뭐요? 종이 안 울린다니 그럴 리가 있나? 집행관은 자기가 직접 줄을 힘껏 당겨보았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노인장! 어서 빨리 종탑 위로 올라가 봅시다. 두 사람은 계단을 밟아 급히 종탑 위로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의 추에는 가엾게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소녀 하나가 매달려 자기 몸이 종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그날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그 사형수의 형벌을 면해주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우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은 보는 사람 모두를 함께 울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도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딴지며 얼굴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려고.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고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에 우체국 업무가 지장이 생겼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써오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턴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용이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순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혁수야, 아빠야, 우리 혁수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끝으로 사랑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부부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부부를 보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행복을 깨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건강하던 할아버지께서 아프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약 가져와라! 여기요. 물은? 여기요.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물컵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로 할머니가 물을 다시 떠왔더니 아니 그렇다고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하며 또 할머니가 가져온 물을 엎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시각 손님들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손님들 오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상을 차리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정신이 벙벙해서 그만.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고? 손님들 계신데 너무하시네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할머니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당황한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사모님을 못살게 구세요? 그러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여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날 비워하게 해서라도 나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눈가엔 어느새 울며 나간 할머니보다도 더 슬퍼 보이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을 떠나셨죠. 그리고 그 무덤가 한켠엔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일부러 할머니와 정되려고 했던 할아버지의 원치 않던 독한 모습 보였던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떼려고 일부러 그러셨단 말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내 깨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웠거든요. 두 다리를 모두 잃은 미국의 설레스트 코코런. 악몽과도 같았던 그때의 일을 겪으며 한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고등학생 딸 시드니 역시 다리에 파편을 맞아 흉터가 남으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의 여파로 잘 먹지 못하는 식이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4월 15일에 열렸던 보스턴 마라톤이었다. 결승선 근처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모녀는 굉음과 함께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압력솥 폭탄에서 튀어나온 파편들이 그녀의 두 다리 곳곳으로 파고들었다. 희망을 잃은 채 지내던 어느 날, 이 모녀에게 한 20대 청년이 찾아왔다. 아프가니스탄전 참전으로 두 다리를 잃은 미 해병대 출신의 게브리얼 마티네즈였다.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녀에게 우리는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이전보다 더 강해졌죠. 두 분 역시 더 강해질 겁니다. 라고 위로했다. 그의 진심 어린 문병은 이후 여러 차례 계속됐다. 젊은이가 자신의 의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저도 잘 지내지 않느냐며 위로하는 모습에 가슴속 작은 불씨 같은 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인 지난 15일, 모녀는 테러 현장을 다시 찾았다. 테러 일주기를 맞아 디어월드가 기획한 부상자 화보 촬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모녀는 테러 직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한다. 좌절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가 절망을 이겨낸 것이다. 그녀는 이날 의족을 벗고 1년 전 피투성이로 누워있던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남은 두 다리에 여전히 서있다라는 글을 적어 의지를 드러냈다. 테러범들이 내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난 여전히 서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딸인 시드니 양 역시 배의 맨살 위에 당신들이 나에게 흉터를 낼 수는 있지만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글을 적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를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상처들로 인한 역경은 누구나 극복할 수 있죠.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 문호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